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사건은 1993년 3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트리샤라는 여성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트리샤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시험 준비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러 편의점에서 맥주와 잡지를 사고 그것을 끝으로 실종된 여성이었어요. 말없이 사라질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들은 크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던 중에 트리샤의 기숙사 룸메이트가 사실 요 며칠간 트리샤가 스토커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한테 말을 했던 걸 경찰한테 제보를 해주게 돼요. 트리샤가 러닝을 하러 공원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며칠째 한 남자가 승합차를 타고 자신을 따라오다가 사라지곤 한다며 룸메이트한테 말을 했던 것이었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트리샤의 기숙사에서 편의점까지 루트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은 그 길목에서 트리샤의 옷과 옷가지에 묻은 피, 그리고 귀걸이 한 짝씩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많은 대원들이 모여서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지역은 굉장히 시골이었고 풀도 많고 주변이 전부 옥수수밭이라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트리샤가 편의점으로 가는 길목이 가로등도 별로 없고 옥수수밭 바로 옆이라서 범인이 누구였건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가 갈대 속으로 트리샤를 끌고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처음 경찰은 토니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왜냐면 그는 이 지역에서 절도 전과도 몇 개 있어서 이미 경찰이 알던 사람이었고 토니랑 트리샤가 아는 사이이기도 했어요. 토니의 여자친구도 트리샤랑 같이 카페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리샤가 실종되던 날 토니는 911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신고 내용은 트리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절도 범죄를 고자질하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경찰은 토니를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우선 경찰서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해 보게 됩니다. 토니는 심지어 거짓말 테스트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통과하지 못했고 경찰견들을 데리고 그의 승합차를 조사했을 때 경찰견이 뭔가 있다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상황은 토니한테 점점 더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토니는 죽어도 자신은 트리샤의 일이랑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토니는 폭력이나 납치, 스토킹 전과도 없었고 그가 주로 훔치던 것은 구리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구리의 냄새가 사람의 유해 냄새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견이 반응을 했던 걸까요? 경찰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후 토니한테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니는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실종 8개월 후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다가 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은 부패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인디애나 작은 마을에서 트리샤의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시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사람들은 트리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달 전에 15살짜리 제시카 로치라는 소녀 또한 실종됐다는 사실이었죠. 1993년 9월 20일, 제시카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시카의 언니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제시카를 보게 되고 이 둘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제시카의 언니는 볼일을 다 보고 같은 길을 운전을 해서 돌아오던 중에 아까 제시카를 만났던 같은 길에서
버려져 있는 제시카의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 마을에는 범죄가 없고 안전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용의자로 지목해야 될지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죠. 그리고 어느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게 된 그 시신은 제시카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에는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검 결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제시카가 질식사를 했다는 것 뿐이었죠. 이 소식은 인디애나주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목격자가 나왔는데 그 목격자는 농부의 밭에서 몇 달 전에 한 남자가 걸어나와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인상착의는 보지 못했고 그게 전부였죠. 1994년 5월 13살짜리 소녀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굉장히 시끄러운 배기음 소리가 나는 승합차가 그들의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소녀들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소녀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속도를 줄여 자전거의 뒤로 가서 소녀들을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소녀들은 바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페달을 밟아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차의 속도도 같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소녀들은 다행히도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작은 골목을 발견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승합차를 따돌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들은 집에 가자마자 이 사실을 부모님들한테 알리게 됩니다. 운전자가 수염이 정말 많다는 남성인 것까지 설명을 했죠. 이 소문은 작은 동네 안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 같은 마을에서 다른 소녀들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이 소녀들은 승합차의 번호판까지 기억을 해냈어요. 그렇게 이들은 경찰한테 제보를 해서 번호판 조회까지 했고 이 승합차는 레리 홀이라는 남성이 소유한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는 레리 홀이라는 남성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를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던 도중에 순찰차가 어느 날 레리의 차를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차를 세울 것을 명령 후 차 안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차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칼, 밧줄, 휘발유, 트리샤의 실종 전단지랑 기사들 묶음집이었어요. 경찰은 그를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조 도중에 레리는 사실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쌍둥이 이름은 게리였어요. 이들은 1962년 12월 11일에 인디애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로버트로 공동묘지 관리자였고 엄마는 그냥 주부였어요.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관리하던 공동묘지터에서 지냈고 마을이랑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죠. 부모님이 수집벽이 있어서 집 내부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지저분했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게리는 학교에 적응을 잘했지만 레리는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않고 늦은 나이까지 자면서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또 쌍둥이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12살 때부터 레리는 아버지를 도와서 공동묘지에 땅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일을 하면서 시체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고 가끔씩은 일을 마치고 아버지 몰래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땅을 파고는 관 속에 함께 묻혀있던 귀중품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은 15살 때는 마을의 한 상점에 창문을 깬 죄로 체포가 된 적이 있었고 특히 레리는 이거 말고도 방화죄, 절도죄 등등으로 잡다한 경범죄들을 저지르며 전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던 찰나
쌍둥이가 10대 후반 시절에 아버지 로버트는 공동묘지 관리자직에서 해고까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벼르고 있던 찰나 로버트가 시신을 묻을 때 엉뚱한 시신을 묘지 자리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A의 묘비에 B가 묻히는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장은 로버트를 해고하게 되죠. 이들은 공동묘지 터에서 살고 있던 터라 이사까지 가야 됐고 돈이 없더니 가족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게리는 여자친구랑 방을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친구라고는 쌍둥이 형 게리밖에 없던 레리는 게리를 잃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후에 그래도 같은 미국 남북전쟁을 재현하는 그런 직업을 얻어서 미 중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1987년 게리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게리는 일을 관두게 됐고 그 후부터는 레리 혼자서 차를 타고 미 중부 지역을 이동하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리의 이동 지역에서는 트리가 실종되었던 인디애나 지역도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파악하게 됩니다. 경찰은 레리한테 차에 왜 이렇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왜 트리샤에 관련된 기사들을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게 돼요. 레리는 꿈에 트리샤가 나와서 관심이 생겼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던 것이라고 했죠. 경찰은 멈추지 않고 레리를 압박했어요. 자신들은 트리샤의 시신을 꼭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레리는 그제서야 경찰들을 자신이 추정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지만 레리는 같은 자리를 빙빙 돌 뿐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선다며 결국 경찰들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레리를 경찰서로 데려가 그냥 레리의 고향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를 해보라고 사건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레리의 고향 경찰서로 전화를 하게 돼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레리를 20년 넘게 알았던 경찰관이었어요. 그 경찰관은 레리가 이상한 남자인 건 인정을 했지만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니라고 아마도 성격이 워낙 이상해서 기사에 난 사건을 보고 자기도 거기에 연관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냥 놓아줘도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 말만 믿고 레리를 놓아주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일리노이의 조지타운이란 동네에서 경찰들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신고 내용도 전 신고 내용들이랑 비슷했어요. 어떤 남성이 승합차를 타고 소녀들을 스토킹했고 번호판까지 적어놓았다는 신고 전화였어요. 이번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에 사망했던 15살짜리 소녀 제시카의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이었죠. 사건이 아직 미제였으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제시카의 사건이랑 관련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번호판 조회를 한 후 레리가 살던 고향의 경찰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전화 내용은 앞 내용이랑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레리의 고향 경찰이 제시카가 사라진 날쯤 남북전쟁 재현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레리가 남북전쟁 재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미국 여러 주들을 운전하면서 다녔다고 말을 해줬죠. 그렇게 마을 이벤트를 살펴보던 경찰관은 제시카가 사라지던 날 당일 남북전쟁 재현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레리랑 면담을 하게 됐죠. 경찰은 레리한테 제시카라는 소녀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레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제시카의 사진을 보여주자 레리는 흠칫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대요. 하지만 레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일단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0일 후인 11월 15일 레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리는 자신이 사건 당일 월요일 남북전쟁 재현일을 위해서 제시카의 마을에 갔었고 그날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녀를 봤다고 진술을 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왜냐면 제시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 소녀한테 말을 걸었고 아마도 자신이 한 용액을 사용해서 제시카를 기절시킨 후 묻고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했죠. 레리는 제시카가 계속해서 울며 엄마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왜인지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고 제시카를 놓아주겠다고 속이고는 제시카를 외진 밭으로 데려가 제시카의 뒤로 접근해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사실 자신이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한다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을 때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트리샤 살해에 대한 자백까지 하게 되죠. 자신이 1993년 어느 날 인디애나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정말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들었고 마침 지나가던 트리샤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냥용 칼을 꺼낸 후에 트리샤한테 차에 타라고 협박을 했고 무서워서 협조를 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은 트리샤는 그렇게 레리의 차에 타게 되었죠. 하지만 레리는 그녀를 우거진 숲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몇의 여성들한테 똑같은 짓을 행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다 비슷한 체형의 외모 스타일을 가진 특정 타입의 여성들이라는 것만 밝혀졌죠. 일단 경찰은 관할구역에서 벌어진 제시카의 납치, 살인 혐의로 레리를 체포 후 그의 집과 차를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레리의 집이랑 차는 DNA 하나 없이 정말 깨끗했대요. 아마 이런 일에 이미 전문가가 되었던 탓일까요? 그러던 경찰은 한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트는 일기장은 아니었고 간단한 메모들이 몇 개 적혀 있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조깅하는 10대들, 주로 혼자 있음, 하나 찾아서 납치하기, 공원이나 대학교 체크, 승합차 준비 등등이 적혀 있었죠. 1993년 4월 5일, 트리샤의 실종 6일 후 적혀진 노트에는 승합차의 카펫 교체하기, 승합차 깨끗이 청소하기, 모든 도구들 알콜로 닦기, 타이어 떼고 승합차 밑에 있는 진흙들 다 닦기 등등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트리샤의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수상한 건 정말 확실했어요. 수사가 벌어진 동안 담당 경찰은 레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전화였죠. 그렇게 경찰은 더 많은 진술을 받을 기대를 하며 레리를 찾아갔지만 레리는 사실 앞서 자신이 했던 자백은 모두 다 자신의 꿈에서 나온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자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수사는 진전이 됐고 인디애나 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주들에서도 레리의 사건들을 듣고 각 주들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과 살인 사건에 레리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인디애나주에서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지역에서는 살해됐던 미셸이라는 여성 사건이 재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후에 자신의 아들의 베이비시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경찰들의 추측으로는 아마 낮 동안 미셸이 자신의 아들과 마당에서 놀아주는 것을 용의자가 목격 후 타겟으로 삼고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으로는 로리 데비라는 여성이 있었어. 로리는 사건 당일 위스콘신 주에서 1992년 8월 19일 5시에 퇴근을 한 후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랑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할 예정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을 했으나 그 후 실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죠. 로리는 배기음이 정말 시끄러운 차를 가졌었기 때문에 로리가 도착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로리가 도착했다고 다 알 정도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로리가 도착한 걸 들었는데도 안타깝게 그 직후에 바로 납치가 된 것이었어요. 레리의 재판에서 레리의 변호팀은 레리가 IQ가 너무 낮아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자신의 얘기인 줄 착각할 때가 있고 경찰이 너무 몰고 가서
압박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밀고 나갔어요. 이번 재판에서 레리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3개월 후에 사람들은 레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 재심을 열게 되었죠. 이번에도 레리의 변호팀은 전처럼 낮은 IQ를 주장했고 다행히도 이번 판결 역시 유죄를 선고받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레리는 자신이 총 40명에서 50명가량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